우선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일단 인천 삽입형 및 웨어러블 의료기기 기술이 뭐 급속도로 등장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료 치료나 진단 분야에서 큰 유망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Millimeter Size Wireless Implantable Medical Devices Toward Clinical Diagnostic and Therapeutics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평우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현재 지금 저는 애플에서 센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발표는 이제 회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과거에 스탠포드에서 포스닥으로 근무를 했을 때랑, 그다음에 조지아텍에서 박사 과정을 했을 때 연구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연구 관심 분야는 와이어리스 임플란트블 메디컬 디바이스랑 로우 파워 애널로그 디지털 믹스드 시그널 서킷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웨어러블 일렉트로닉스 뭐 이런 분야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초의 인체 삽입형 그 메디컬 디바이스가 1958년에 스웨덴의 한 엔지니어가 개발한 이 카디악 페이스메이커인데요. 이게 약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혹시 마우스 커서 보이실까요? 예. 이게 학부 실험 설계 수업 같은 그런 조악한 수준의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정맥 환자한테 이식이 돼서 그런데 이제 몇 번의 뭐 반복된 수술은 있었지만 그 환자가 40년 동안 수면을 연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최초의 임플란터블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이후에 어, 이게 어떤 식으로 임플란터블 메디컬 디바이스가 진화되었는지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분야에서는 메드트로닉스라는 정말 유명한 그 큰 의료기기 회사가 있죠. 그 회사에서 드라이빙을 해서 좀 더 작은 사이즈로 그리고 좀 더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데 중점을 둬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악 페이스메이커 이외에도 정말 그 임플란트블 메디컬 디바이스 지금부터는 그냥 IMD라고 하겠습니다. 그 IMD 분야에서 또 상용화된 정말 유명한 디바이스가 이제 코클리어 임플란트인데 이 코클리어 임플란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청기, 보청기라고 불리는 그 히어링 에이드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웨어러블 폼팩트를 가지고 있고, non 인베이시브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고, 그 non 인베이시브한 폼팩터인 보청기만 가지고 충분히 이제,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를 구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코클리어 임플란트를 인체에 삽입하느냐? 그건 청력을 완전히 손실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아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증폭시켜도 그 환자에게는 거의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클리아 임플란트는 약간 그 전기적 그 소리 신호를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바꿔서 뉴런을 직접 자극해 주는데 이 코클리아 임플란트가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IMD도 1981년 이후로 계속 이제 작아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IMD들이 단순 상실된 sensory 혹은 motor function, 즉 감각 운동 기능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이제 메모리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딥브레인 스티뮬레이터가 사실 인간의 뇌를 데이터 업로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뉴로설전이 2013년에 최초로 이 DBS를 파킨슨 환자의 임플란트를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IMD 연구 개발 트렌드를 보면은, 어, 이 세 가지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어, 그, 조지아 텍의 앨런 교수가 개발한 헐트 페리어 센서. 근데 카디오멤스가 지금은 과거 세인주드 메디컬이었던 아봇의 인수합병되었고요. 그 중간 디바이스는 이제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뉴럴링크의 뉴럴 인터페이스 디바이스인 링크고, 그리고 이 오른쪽은 뭐 이 분야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UC 버클리의 미셸 마하비즈가 제안한 그 뉴럴 더스트라는
디바이스고 지금은 아유라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세워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디바이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다 센티미터 스케일로 다 소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그러니까 테더링을 없애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디바이스들도 사실 이 카디오멘스의 헐트 페일리어 센서를 제외하고는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직 없고 전부 다 센티미터 스케일의 사이즈를 갖고 있고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밀리미터 스케일로 더 줄여야 되고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받고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영장류에 대한 애니멀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휴먼 트라이를 거쳐 뭐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제 최근에 뭐 연구 동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와이어리스로 가야 되냐? 그거를 보면은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요. 그 이 사진에서 보듯이 전력이나 데이터 전달을 위해서 선이 이제 피부 조직을 뚫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드시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임상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카디악 임플란트의 출혈량이고 오른쪽이 카디악 임플란트를 통한 감염의 숫자인데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카디악 임플란트 출혈량이 96% 증가한 거에 비해서 감염 건수는 210% 증가한 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피부를 뚫고 나온 선이 굉장히 감염의 리스크를 높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밀리미터 스케일까지 이렇게 디바이스 사이즈를 줄여야 되냐? 그거는 이제 포린 바디 리스폰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한국말로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디바이스를 일체 삽입하면은 어큐스 스칼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상처가 생기거든요, 조직에.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의 바이오 머터리얼과 이제 디바이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만성 염증 반응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임플란트 주변이 붓고요. 이게 이제 파이버스 캡슐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조직의 섬유화 현상이 진행돼서 조직 세포들이 괴사되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애드레스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애드레스하고 이런 IMD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연구 개발할 때 DFM이라고 해서 디자인 포 매뉴팩처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매뉴팩처빌리티, 뭐 릴라이빌리티, 일드, 코스메틱 등등의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임상 단계를 위한 와이어리스 임플란터블 메디컬 디바이스는 더욱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리서치고 디벨롭먼트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저리 임플란테이션, 메디컬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시스템 서킷,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케미컬 엔지니어링, 머터리얼 사이언스 같은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리스 IMD 개발 순서가 어떻게 될지를 보면은 먼저 어떤 컨슈머 프로덕트든지 먼저 유저의 니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저와 먼저 이야기를 해서 유저가 필요한 상황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임플란트블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그 유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실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간의 갭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티슈 피지올로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시스템 폼 팩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컨셉에 대한 러프 스케치를 한 후에 이에 따라서 기존 수술 방식을 따를지, 그 수술 방식을 수정해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수술 방법을 보완할지 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인체에 삽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메티실이나 아니면 바이오 컴패러빌리티, 생체 적합성 등을 고려한 목검 디바이스를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삽입 후에 조직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렉트로닉스 실제 펑셔널리티를 위한 그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 그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위한 파워 버짓을 계산하고 그 파워 버짓을 고려한
와이어리스 파워링에 대한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즈를 계산하고, 그 데이터 레이즈에 맞는 적합한 데이터 송수신 방식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 시스템 스펙을 잡고 이제 커머셜 오프 더 쉘 컴포넌트 혹은 커스텀 반도체 디자인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회로 설계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반도체 학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과정을 많이 간과하고 회로 토폴러지 측면에서 이제 트랜지스터를 많이 바꾸고 최대한 퍼포먼스 측면에서 푸싱 더 리밋 하려는 그런 연구를 많이 보는데요. 물론 이런 회로 자체 연구도 매우 가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상 단계까지 딜리버러블 하게 되는 이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 IMD 분야에서는 어, 실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그 임상 단계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테크놀로지 간의 그 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박사 과정과 이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에서 연구한 분야는 이제 크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랑 그다음 여타 다른 와이어리스 임플란터블 웨어러블 센서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뉴럴 인터페이스와 뭐 시간이 남으면 레티나 임플란트까지 다룰 건데요. 일단 뉴럴 인터페이스는 어, 간질이나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혹은 치매 등의 치료 목적 혹은 아닌 뇌 연구를 위해서 쓰이고 이제 레티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시각세포가 손상된 사람들의 비전 리스토레이션을 도와주는 인공망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 선을 없애는 위해서 이 전력 전달 방법이 이게 네 가지가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이나 이제 스마트워치 충전에 많이 쓰이는 취 스탠다드 방식이 있는데 이 취 스탠다드 무선 충전 방식은 인덕티브 링크를 통해서 뭐 니어필드 와이어리스 파워 트랜스미션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가장 안정적이고 상업적으로 검증이 돼 있고 하지만 디바이스 사이즈 대비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 업소션 레이시라는 인체 유해성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나 아니면은 뭐 UC 버클리 아니면 펜스테이트 같은 몇몇 연구 그룹에서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초음파 전략 전달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낮다는 장점은 있지만 음파의 특성상 이제 공간에서 방사되기 때문에요. 전력 전달 효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빔포밍 같은 기술을 어, 써야 하기 때문에 좀 시스템 컴플렉시티가 좀 높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RF 앰비언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든지 휴먼 바디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져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럴 인터페이스의 개발 동향 및 사례를 통해서 개발 과정을 좀 더 알아보면요. 뭐, 가끔 신문 기사에서 보시면은 어떤 대학에서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로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 가지고 뭐 로봇팔을 움직이는 성공하였다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이 사진은 예전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의해서 사지를 못 쓰는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제어해서 이 초콜릿 바를 먹는데 성공한 사진이거든요. 그런 이러한 성공적인 연구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상에 적용 가능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에는 아직 제한 사항이 좀 많은데요. 그 첫 번째가 와이어 커넥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벌키한 디바이스가 머리에 붙어 있는데 뒤에 이게 와이어 커넥션이 쭉 있죠. 예. 이런 선을 달고 이제 환자가 돌아다니긴 쉽지 않으니까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임플란트 시에 아무래도 이제 일렉트로드가 뇌 조직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뇌 조직 손상에 따른 시그널 디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 조직이 손상되면 뉴런에서 더 이상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이제 뉴럴 리코딩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롱텀 뉴럴 리코딩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어, 하는데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 에어리어 커버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커버리지가 이제, 1 스퀘어 센티미터 정도로 났는데, 음, 물론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 수를 엄청나게 늘려서 few hundreds to few thousands로 늘려서 그 뉴럴 인포메이션을 극소 부분에서 많이 추출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하지만 어떤 뇌 한 부분에서밖에 스터디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뉴럴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에만 국한된 제한 사항이 또 있는데요. 그 뇌는 항상 이렇게 컨스턴리 무빙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브레인 마이크로 모션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제 선이 연결된 일렉트로드가 이제 뇌에 꼽혀 있고 이제 브레인이 계속 움직이면은 이제 처음에 상처가 발생한 게 점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티슈 데미지가 발생하고 그게 또 시그널 디그라데이션으로 일어난 발생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 조직의 손상은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매크로포지, 뭐 화이트 블러드 셀이라고 하는데 이뮨 시스템에 그런 것이 이제 임플란트 사이트 주변으로 이제 모여들고요. 그리고 이런 매크로포지 라이크 셀이 뭐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그런 게 이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뉴럴 셀에 대한 그 조직 괴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한마디로는 이제 그 상처 발생한 게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고 그 조직 괴사로 인해서 시그널 디그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 시그널 디그레이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뉴런 임플란트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그게 키 테이크어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스터디인데요. 이제 포린 바디 리스폰스가 디바이스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대한 얘기인데 모컵 디바이스를 작은 것과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와 큰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3일, 14일, 28일로 기준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그 디바이스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그 섬유 파이브러스 캡슐 포메이션 그러니까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냐 보니까 디바이스 사이즈가 큰 것이 가장 섬유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는 왜 디바이스 사이즈를 점점 더 줄여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리스 뉴럴 인터페이스 개발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2009년에 미국 유명 연구 그룹에서 보시다시피 훌륭한 와이어리스 뉴럴 인터페이스 연구 사례를 논문에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실험실 레벨에서는 가능하지만 임상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디바이스 사이즈가 아직 센티미터 스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와 동시에 티슈 데미지로 인해 시그널 디그라데이션이 발생해서 장기 임플란트가 힘들고 또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국소 부분의 리코딩을 타겟으로 해서 제한된 커버리지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최근 2013년 이후에는 뭐 UC 버클리, UC 샌디에고로 대표되는 연구 그룹에서 포린바리 리스판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밀리미터 스케일의 뉴럴 인터페이스를 연구 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를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뉴럴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뉴럴 시그널은 크게 non 인베이시브하고 인베이시브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 non 인베이시브는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램이라는 EE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베이시브 시그널은 레졸루션에 따라서 일렉트로 코티코그래피, 그 다음 로컬 필드 포텐셜, 그 다음 싱글 유닛 액션 포텐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센세이션 했던 디바이스가 뉴럴 더스트라는 컨셉으로 유명했던 UC 버클리의 미셸 마하비즈 교수와 그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DJ 서가 개발했던 이 이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미셸 마하비즈 교수는 아이오라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 그 다음 DJ 서는 뉴럴링크의 코파운더로 조인을 했는데요. 뭐 여하튼 이게 초음파는 뼈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했던 컨셉과 달리 어플리케이션이 페리퍼럴 널 리코딩으로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클리하고 UC 샌디에고에서 제안한 툴은 로어 밴드위스의 이칵 리코딩을 위한 툴로서 레졸루션이 few hundred 마이크로미터로 제한되기 때문에요. 뇌에서 제한된 정보, 뇌에서 제한되거나 왜곡된 정보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UC 버클리의 이안 라바이 교수 그룹에서 나온 연구 성과인데요. 이 디바이스 자체는 콜텍스 위에서 프리플로링해서 이제 포린 바디 리스폰스를 줄여서 시그널 디그라데이션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력 송수신 코일이 직각으로 위치해서 듀라 레이어라는 아주 얇은 층 정도의 전력 전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실험실 환경 외에서는 디바이스 오퍼레이션이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 트렌드는 이 시스템 폼 팩터를 100 마이크로미터 스케일 to 2 밀리미터 스퀘어로 극단적으로 줄이고 포린 바디 리스폰스를 더 극단적으로 줄여서 장기적인 뉴런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쪽으로 연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디바이스를 뇌 국소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뇌 관심 분야에 전체 디바이스를 임플란트를 해서 좀 더 시공간적으로 높은 시공간적 레졸루션을 가지고 뇌 기능, 메커니즘에 대한 더 복잡하고 정확한 연구를 하는 데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컨슈머 디바이스도 그렇겠지만 커스터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저 프렌들리한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IMD 같은 경우에는 최종단 유저가 뉴럴 설전이거든요. 그래서 뉴럴 설전이 가장 쉽게 수술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 최신 연구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지금 현재는 2019년, 2021년 데이터밖에 없지만 이 이후에 뭐 2023년이라든지 최근에 연구 동향을 보면은 뭐 하버드 출신의 신임 교수인 아담 칼리파라든지 아니면은 브라이언 대학의 이 분야에서 정말 유명하신 아토 리미코 교수 님도 이 연구 트렌드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 좀 더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조지아텍에서 박사 과정 중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요. 이때 연구의 목표는, 새로운 와이어리스 뉴럴 인터페이싱 툴을 만드는데, 그것은 이제 뇌 전체에서의 시그널을 받고, 그리고 최대한, 원이얼 이상의, 뉴럴 리코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4mm 정도의 렌스를 가진 그 앞쪽 모양의 디바이스를 뇌 관심 영역에 뿌려서 그쪽 분야에 있는 그 뇌의 그 뉴럴 시그널을 디텍트하고 그리고 앞쪽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뉴럴 서전이 훨씬 더 쉽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istributed Free Floating Wireless Implanted Neural Recording System을 저희는 이제 줄여서 FFB 이너라고 불렀는데요. 이 FFB 이너의 그 오퍼레이션 컨셉을 보면은 처음에 뇌 바깥에 있는 익스터널 디바이스가 파워랑 커맨드를 앞쪽 모양의 임플란터블 메디컬 디바이스에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파워를 받고 커맨드를 받은 그 디바이스들이 뉴럴 데이터를 리코딩한 것을 이제 바깥으로 빼줘서 또 익스터널 디바이스가 데이터 리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뇌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런 오퍼레이션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그 푸시핀 쉐입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푸시핀 쉐입의 뉴럴 프로브는 아무래도 유저 프렌들리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고려해야 될 게 페일리어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그 페일리어 메커니즘은 머터리얼 페일리어, 바이올로지컬 페일리어, 그다음 메케니컬 페일리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메케니컬리 굉장히 로버스트한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컨셉을 저희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FF 이너 에이식 실리콘 다이가 중간에 있고요. 이거는 뉴럴 시그널 프로세싱을 도맡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뉴런 시그널 디텍스 할 수 있는 그런 텅스턴 일렉트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SMD 캐파시터가 있고요. 그리고 메케니컬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맨필 실리콘 다이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전송과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본딩 와이어 운드 코일이 있고, 그리고 허메릭 실링을 위한 펠리시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피지컬 프로텍션과 메케니컬 임피던스 매칭을 위한 그 PDMS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케니컬 디자인의 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스키매틱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서킷 토파라지를 집어넣었는데요. 처음에 클래스 E 파워 앰플리파이어에서 파워를 전송을 해가지고 이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에서 렉티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 레귤레이션을 하고서요. 그 파워를 전체 칩에다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에선 그 코일에 대한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요. 그 임피던스 미스매치를 보정해 줄 수 있는 오토 레저넌스 튜닝 서킷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뉴럴 시그널을 디텍트 할 수 있는 그런 애널로그 프론트 엔드가 있는데요. 이 애널로그 프론트 엔드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뇌 신호를 디텍트를 하는데 그 레벨이 100 마이크로볼트 픽 투 픽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폭을 할 수 있는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한 60에서 80dB의 게인을 가지고 그다음 밴드위스는 10kHz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 증폭된 신호를 디지털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AD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 디지타이즈된 데이터를 시리얼로 컨버전 해줄 수 있는 패러럴 투 시리얼 컨버터가 있고요. 그래서 스트림라인된 데이터를 액티브 백텔레메트리 서킷을 통해 가지고 뇌 밖으로 어,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 퍼스트 제너레이션 FF 이너 같은 경우에는 TSMC 350 나노미터 5볼트 2P4M 2 폴리 4 메탈 스탠더드 CMOS 프로세스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세컨 제너레이션 FF 이너 같은 경우에는 4채널 리코딩까지 더 서포트를 하고 그다음 컨티뉴어스 바이 디렉셔널 커뮤니케이션까지 서포트를 하는데 TSMC 180 나노 미터 프로세스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을 다 한 거를 이제 애니멀의 렛에다가 이제 어, 임플란트 하는 영상인데요. 잠시 보시면 처음에 임플란트 당시에 메케니컬 페일리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백큐um 튜브로 이 디바이스를 픽업을 한 다음에 이 브레그마하고 그 다음에 미드라인에서 각각 3mm, 1.5mm 떨어진 곳에 로케이스 하는데요. 이게 임플란트가 끝나면 이제 그 네, 임플란트 끝나고 이렇게 덮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벤치마킹 테이블인데요.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 웍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첫 번째는 3코어 인덕티브 링크를 사용해서 로버스트 파워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 라디오 베이스드 리어 필드 업링크 데이터 텔레메트리를 사용해서 이제
기존에 로드 시프트 킹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인덕티브 링크 간의 커플링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디펜던스가 있는데 리커플링에 대한 그 로버스티스를 높여줬고요. 그럼 세 번째로는 새로운 방식의 마이크로 패브리케이ted 실리콘 다이 하우싱 패시브 컴포넌트라는 컨셉을 제안해서 메케니컬 페일리어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 하이 프로덕션 일들을 어치먼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메릭 패키징 페일리어를 임플란트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 오토메이티드 방식의 허메릭 페일리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푸시핀 쉐입의 뉴럴 프루브 형태를 제안해서 이제 하이 스파시얼 템포럴 레졸루션을 어, 어, 하이 스파시얼 템포럴 레졸루션과 그 다음에 롱 라이프 스팬을 어치브하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그 고려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